48쪽의 조직론 파트입니다. 조직론 파트. 여러분 조직의 3대 변수가 뭐뭐 나오는 거? 조직의 3대 변수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조직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조직의 3대 변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조, 인간, 환경. 이렇게 세 가지. 구조, 인간, 환경. 자, 2번 문제 봅시다. 조직의 기초 이론 해가지고 2번 문제 보면 민주법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따른다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강조된 조직 구성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전략적인 정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략적인 정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운영층이 중심이 되는 부분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 그 다음에 중간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사업부제 구조, 그 다음에 지원 참모는 에도크라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전략적인 정점, 무슨 말이냐면 최고 관리층의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임시 구조와 같은 단순 구조가 그 우측에 보면 여러분들 그 민주법의 5가지 조직 유형 박스로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단순 구조 형태 아닙니까? 바로 보면 핵심 부문은 바로 최고 관리층의 권한이 집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점에 관한 것은 바로 단순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핵심 운영층은 전문적 관리제 구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운영층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적 관리제 구조에서. 중간 개선 해가지고 사업부제 구조 이렇게 푸는데, 각 사업부마다 본부장이 있죠. 본부장이 책임자인데 그 본부장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중간 개선이 됩니다. 본부장들이. 네 번째 지원 참모는 에도크라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자, 3번에 보면 민주법의 조직 유형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단순 구조는 직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다. 대부분 이 단순 구조라는 것은 신설 조직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 조직에서. 두 번째, 기계적 관리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의 표준화에 해당한다. 작업 과정의 표준화, 기계적 관리제. 3번, 전문적 관리제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의 형태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아니, 기계적 관리제는, 두 번째 기계적 관리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로 주된 조정 방법이 작업 과정의 표준화라고 그랬죠? 근데 전문적 관리제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자, 보세요. 전문적 관리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는고? 종합병원 얘기했었죠? 그럼 종합병원에 보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모든 걸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의들이 바로 이 핵심 운영층에 해당되는 거죠. 이들이. 근데 환경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문적 관리제다. 그 말이에요. 복잡한 환경에. 그렇지만 이건 전문적 관리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환경의 조건이 변화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전문적 관리제의 환경은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여기서. 자, 전문적 관리제의 환경 조건 기억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은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자, 4번에 보면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 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해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 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는 유럽 사업부, 현대차 유럽 사업부, 여기는 중국 사업부, 여기는 미주 사업부, 그리고 여기 책임자들이 바로 본부장들이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본부장들이. 그럼 이 본부장은
본부장은 중간관리층에 해당된다. 이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유럽에 인사 담당, 재무 담당, 마케팅 담당 부서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이게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또 있겠지, 이렇게?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그래서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기능 부서 간의 중복으로 인해서 자원 낭비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건에서. 근데 사업분야의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차종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차종 각각 이 산출물들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각 사업부마다 그런 면에서 산출물의 표준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산출물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각각. 3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나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사업부제 주적에서는요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잘못 표현된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전문적 권리제의 환경 조건은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 오케이?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둬야 돼. 이 표현도. 여기서. 자, 3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와서 5번에 보면 에도크라시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에도크라시의 특징이라는 것은 임시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에도크라시 임시조직의 특징이에요. 임시특별조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도크라시를 임시특별조직.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네. 아침부터. 자, 그래서 5번에 에도크라시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조적으로 복잡성과 공식화, 직권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에도크라시는 임시특별조직이라고 그랬잖아.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은 뭘까?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죠. 근데 기계적 관료 지금 계속 잡음 나오나? 아니야? 기계적 관료제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의 정도가 모두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임시특별조직의 형태는 여기서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의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임시특별조직은요, 그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화,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거리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특히 표준화는 이 임시특별조직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표준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표준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와 같은 이런 조직에서 나오는 특징이 바로 표준화거든요. 업무의 표준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표현은 에도크라시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임시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화라는 표현도 임시 조직에서는 이렇게 썩 적합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조직화라고 하는 표현도.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직 유형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3번 내용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 이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별로 이렇게 여기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된다. 4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겠죠. 또 의견 충돌 같은 것도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한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는 심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이런 특징들이 바로 에도크라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 5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번 내용에. 그 왼쪽에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유형 가운데서 에드워크라시의 예로서 연구소 얘기했죠. 연구소. 자, 그 다음 6번 또 봅시다. 조직구조 유형 가운데서 기능별 구조하고 비교해서 사업별 구조가 가지는 장점으로 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야? 사업별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업별 조직에 대해서. 자, 이게 기능별 조직 구조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청주시에 각 부서들이 있을 텐데 아마 내 생각에 복지과의 구성원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복지 업무 담당해야 되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죠? 네. 이 부분은. 최소한 못해도 5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복지과에 속해 있는 직원 수가.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뽑으니까 또 따로. 이게 기능구조인데 기능구조는 상대로 규모가 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규모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특정의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젝트 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위한 팀장이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이 부서의 구성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치돼요. 이렇게. 이게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 팀은 고작 숫자가 많으면 한 10명 아니면 한 20명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볼 때 이건 어때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네? 사업 구조의 특징은. 네. 그럼 여기서 사업별 구조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기로 한 것은 1번 사업부서 내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OX. 사업 구조 내에서는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 얼마나 여기서는 협의하고 조정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딱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들 간에. 응?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그냥 이걸 단위로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될 테니까. 3번,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를 보다 제고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서울 같으면, 여기 서울시가 있으면 청계천 보건사업 프로젝트 팀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의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의 만족도가 보다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번,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구현한다. 4번은요, 사업구조의 특징이 아니라 기능구조의 특징이에요. 어? 자, 보세요. 기능구조는 중복이나 낭비 이런 거 나타나지 않잖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죠? 상대로 규모가 어때요? 커요. 그래서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구현한다. 이것은 기능구조의 특징. 오케이? 이건 기능구조의 특징이야. 자, 7번으로 넘어와서 어떠한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또는 유기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구조의 양극단 사이에 대안적인 구조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대안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프트가 구분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적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된다는 거야. 아까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하고. 자,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것이 기능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 구조예요. 두 번째는 사업 구조예요.
이게 사업 구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게 밖에 이렇게 이걸 만들었지만 실은 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두 개를 합한 것이. 이게 기능 구조야. 이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펼친 것이 이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각각의 프로젝트 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응? 프로젝트 팀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필요한 인력은 여기에서 차출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그래서 이게 사업 구조고 이것은 기능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전체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전체가 매트릭스 구조. 오케이? 그 다음 수평 구조. 개발팀, 그 다음에 구매팀, 그 다음에 생산팀, 주문 처리팀, 이렇게 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평 구조의 특징이야. 업무가 이렇게 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팀, 그 다음에 그래서 구매팀,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평 구조. 마지막에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 형태를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예요. 각각. 자, 그럼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봅시다. 다시 1번. 기능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이 필요가 낮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OX. 맞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수평적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평적 조정이 필요가 낮을 때 효과적인 게 기능 구조야. 사업 구조는 기능 간의 조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 구조다. 이 안에서 기능 간의 조정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협의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3번. 매트릭스 구조는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그쵸. 이게 사업 구조예요.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이건 사업 구조의 특징인 겁니다. 4번. 팀 구조는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여기 지금 얘기했던 수평 구조가 바로 팀 구조야. 좀 전에 얘기했던 개발팀, 구매팀, 그 다음에 또 생산팀, 주문 처리팀, 이렇게 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수평 구조, 팀 구조. 이것은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것이죠. 그죠? 네, 5번. 네트워크 구조는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 접근법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자, 7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죠. 자, 8번, 9번 풀어보시고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조직구조 유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수평구조는 수직적인 계층과 부서 간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구조다. 여기 이제 본부장들이 있는데 여기 최고 책임자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팀, 구매팀, 생산팀, 주문 처리팀에서 팀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다시 여기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또 팀들이 이렇게 또 쭉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수평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수평 구조는 수직적인 계층이나 부서 간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구조. 맞잖아요. 그죠? 여기는 계층도 없어요. 또 이렇게 부서 간의 업무 구분도 없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계층도 없고 부서 간의 업무 구분도 없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구조다. 두 번째,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기계적 조직에서는 권한,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 직권적 구조입니다. 3번.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맞습니까? 이게 독임제죠. 청주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잖아. 근데 위원회라는 것은 복수 구성원으로서 여기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달라요. 특징 자체가. 위원회는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계층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죠. 합의제 기구예요. 4번. 에도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제 이런 에도크라시와 같은 임시 특별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여전히 관료제 조직 형태들도 많이 있죠. 그럼 이러한 에도크라시가 등장했으면 기존의 관료제는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관료제 조직 형태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존재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에도크라시 이런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에도크라시의 등장이 전통적 관료제 구조를 완전히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10번은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11번. 당분간 좀 스트레스 받겠는데. 더구나 여기가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아니,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열심히 나와서 할 일이지. 9시 이전에는 안 되나 보지? 그런가? 자, 11번에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 구조상의 특징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하고 유기적 조직을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유기적 구조. 넓은 직무 범위. 맞죠? 기계적 구조는 직무 범위가 좁아요. 직무 범위가. 두 번째, 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구조죠? 분명한 책임관계. 책임관계로 이루어지는 거. 디귿. 몰 인간적인 대면관계도 기계적 구조입니다. 리을. 다원화된 의사소통의 채널. 유기적 구조죠. 여러분들 기계적 구조는요 다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지시가 이루어지죠. 명령이. 그래서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황으로부터 지시받고 명령을 받고 보고한다. 이런 얘기죠. 다원화된 의사소통 채널은요 유기적 구조입니다. 밈, 높은 공식화의 수준. 기계적 구조잖아. 그 다음에 모호한 책임관계. 유기적 구조예요. 각각. 응? 11번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 그러면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됩니다.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자, 밑에 박스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자, 13번. 13번 보겠습니다. 조직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그래서요, 이 조직 내부의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최적의 구조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했어요.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면 최적의 구조가 될 것인가. 그게 조직의 원리야. 오케이? 뭐 계층제를 만든다랄지, 통솔 범위를 결정한다랄지, 또는 명령 통일의 원리를 확립한다랄지 이런 내용들. 오케이? 이게 조직의 원리에 관한 것들이잖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직 행태론의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인간관계론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연구의 추정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뒤에 인간관계론의 등장 이후 그게 뒤에 행태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각각.
3번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적 조직이론에서부터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거죠. 현대적 조직이론에서부터 고전적, 신고전적 조직이론까지는 폐쇄적 관점이에요. 4번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지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면서 조직 발전을 중시해왔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자, 틀린 내용은요. 3번이 거리가 있어요. 3번이. 여기서는요. 좀 참고할 게 뭐냐면 고전적 조직이론은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 고전적 조직이론은.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응? 자, 들어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혼돈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 자체가 그 자체가 혼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혼돈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 조직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돈 이론. 여러분들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혼돈 이론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인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서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와 양태를 찾아보려는 접근 방법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통합적인 연구입니다.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통합적인 연구야. 환경에 대해서. 두 번째, 결정론적 혼돈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론적 혼돈. 그 다음에 이중순환적 학습. 그 다음에 탈관료제적 처방.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관료제 처방이 요구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 거기 보면 자기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가해적 기능의 원칙. 다 가해성을 확보한다는 거야. 가해성이라는 것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두 번째는 필요 다양성의 원칙. 최소한의 표준화의 원칙. 그러니까 표준화는 최소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축성을 보다 높이는 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학습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조직화의 방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이 야기됐죠. 무역 마찰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갑자기 어느 부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소재, 이런 부분들에 수출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의 산업이 또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혼돈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체 그런 부품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또 수입선을 다변화시키죠. 유럽이랄지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금 그 우한 폐렴 사태는 정말 예측이 어렵죠. 그죠? 이건 정말 혼돈인 것 같아. 혼란 상황이고. 근데 언론들이 좀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확대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막 굉장히 불안해요. 이 아나운서 멘트도 그렇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불안한 투로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전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차분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전달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뭐랄까 이것저것 뭐 기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
좀 그런 것들은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물론 정확한 것은 전달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뭐 확진 판정 받아도 지금 치료 받으면서 퇴원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치사율이 과거에 사스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지금. 치사율이. 지금 100명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거든요. 물론 사망자가 생기니까, 사망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불안한 이유지만, 그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 그만큼 사망자가 적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니까 사망자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설령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불안하게 막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니 막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좀 대응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 바로 이게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혼돈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조직의 자생적인 학습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조직에서 자생적인 학습 능력, 또 자기 조직화의 능력. 그럼으로써 조직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는데, 혼돈이 이렇게 뭐 통제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아까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마찰이 야기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또한 직접 그걸 개발했잖아요. 또 실제.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활용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새로운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3번,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단순화해서 그걸 인식하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네 번째, 대상체제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공존한 복잡한 체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은 2번이 거리가 있어요. 자, 16번도 볼까요? 혼돈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의 복잡성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정형화를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두 번째, 비선형적이면서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하고. 3번,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 중심의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탈관료제적 처방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번째, 조직의 자생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자, 16번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혼돈이론에 관한 내용은 물론 그 16번 문제처럼 출제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그 7급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그 15번 문제 보면 경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찰 간부 시험이에요. 이게 경찰 간부. 경찰 간부 시험은요, 이게 공무원을 보면 5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굉장히 문제를 신경 써서 출제를 신경 써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시험 볼 때 40문항씩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요, 순서대로 앞에 그래서 총론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총론, 정책론, 조직론, 인사, 재무, 지방자치론 해가지고 순서대로 40문항을 출제를 해요. 지금 이 시험이 그 3월, 4월 달에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진행하잖아요.
3월, 4월 달에 동형식으로 이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최종 마무리 문제풀이 한다고 하더라고. 타이틀이 그거야. 최종 마무리야. 근데 내가 고민해. 이게 도대체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마무리를.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이걸 한번 문제를 풀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몇 번 푸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또 다르죠. 그렇잖아.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전혀 공감은 안 되는구만. 네. 그래서 5월 달에 그렇게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40문항을 푸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나랑 같이 풀어보는데, 제가 그 문제, 이번 그 구정 연휴 때 그 문제들 다시 다 확인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 다 교체했어요. 아니면 수정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구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또는 난이도가 높거나 좀 필요가 없는 주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교체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정 연휴 때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문제 수정하고 또 3, 4월 달 문제도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자, 18번 보면, 조직 목표 변동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8번보다는 19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자, 조직 목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목표의 다원화 및 목표의 확대는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거나, 이게 다원화예요. 기존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목표의 확대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추가하는 게 다원화라, 그 말이야. 반면에 목표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거야. 이건 확대고. 응? 그 다음에 2번에 목표의 전환.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와 같은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OX. 응?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된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게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목표의 승계예요, 승계. 응? 목표의 승계야. 그 미국의 소아마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소아마비 퇴치가 이루어졌죠. 재단의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 활동을 할 건가? 아니면 다른 목표로 수정해서 재단의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했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장애자 출산의 방지라는 그런 목표를 다시 세웠어요. 이것은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다른 목표를 설정했죠. 이건 전환이 아니라 뭐야? 승계예요, 승계. 아셨어요? 목표의 전환은 목표의 전치 또는 목표의 대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목표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 전환이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목표 수단이 뒤바뀌는 거야. 그래서 수단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조직이 있는데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 목표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 관심이 있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절차, 규칙 이런 부분에만 더 집착한다는 얘기야. 목표는 최고 관리층에서 관심이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이런 목표보다도 규칙, 절차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목표보다 수단에 더 집중하잖아요. 놀래라. 각 부서가 있으면 각 부서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죠? 각 부서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 근데 이 부서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야? 수단이거든요.
근데 각 부서들은 이것보다는 어때요? 자기 부서의 목표를 더 치중할 거 아니야? 그럼 목표보다는 뭐에? 수단에 치중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목표의 전환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응? 근데 지금 19번 문제같이 19번에 2번 지문과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막 풀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표현 자체가 그럴듯하잖아요. 혼 넣으면 안 된다. 어?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를 교체하는 것은 승계입니다. 응? 승계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죠. 이런 지문들은. 응? 3번. 목표의 대치라는 것은 목표의 대치. 여러분들 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치, 대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목표의 대치는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목적인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목표의 대치입니다. 4번. 조직의 운영상의 목표는 공식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서 비공식 목표에 해당한다. 운영상의 목표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18번으로 넘어와서 조직 목표의 변동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목표의 대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거. 이건 뭐야? 승계잖아, 승계. 내가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거나 목표 달성이 곤란할 때 아셨어요?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승계야. 보세요. 이 1번의 표현도 헷갈릴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2번 목표의 다원화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의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고 확대는 여러분들 2번의 목표의 다원화는 맞는 표현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이거예요. 3번 목표의 확대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목표의 승계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자, 18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18번, 19번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목표의 전환하고 승계 이 개념 두 개를 구분해 둬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전환하고 승계에 관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자, 22번. 조직 구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공식화란 업무가 표준화되는 거, 문서화되는 거, 이것을 공식화라고 합니다. 업무가 표준화되고 공식화된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재량권을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구성원들의 재량권이. 두 번째,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저층 구조라는 것은 옆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고층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층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통솔 범위가 당연히 좁아져요. 고층, 계층이 많다면. 3번, 직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명령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명령체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통일의 원리라는 거 표현했죠. 조직 구성원 한 사람으로부터 지시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명령통일이에요. 아셨어요? 조직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 지시받고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명령통일의 원리다. 자, 22번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자, 25번하고 26번은 같은 내용인데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자, 조직 규모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자, 여러분들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거
그거하고 정리하는 게 다르니까 보세요. 자,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야. 자, 조직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잡성은 높아지겠지? 이건 비례하는 거야. 공식성의 정도 높아져요.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됩니까? 분권화됩니까? 분권화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일상적인 기술이에요. 비일상적 기술은요,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져요. 비일상적 기술이니까. 근데 공식성의 정도는 낮아집니다. 직권성의 정도도 낮아져요. 분권화되니까. 비일상적 기술은. 오케이? 근데 수업 시간에 일상적 기술로 설명했잖아. 이렇게 돼요. 비일상적 기술은. 그 다음에 환경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환경이야. 그러면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전부 낮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발견이야. 보면 여기는 요것만, 그 다음에 여기 두 복잡 공식성하고 직권성,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있는 거야. 대신 여기는 규모가 커지는 거고 여기는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에 관한 그 시험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빨리 요걸 옆에다 그려요. 요것을 10초면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걸 다 쓸 필요도 없지. 응? 그냥 비일상적 기술 이렇게만 빨리 쓰고 불확실한 환경 이렇게만 빨리 쓰고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게 훨씬 빨라요. 헷갈리지 않고. 보세요. 1번. 조직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틀렸잖아. 높아지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니까. 2번. 조직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조직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지죠.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응집력이 강해지겠지. 3번. 조직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 조직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된다. 여기는 뭐라? 직권화와 반비례하니까 곧 분권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번이. 오케이? 맞잖아요.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직권화와 반비례한다. 그 말이니까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된다. 그 말이잖아. 응? 자, 보세요. 조직 규모가 커지면 여기 권한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분권화예요. 그다음 4번. 조직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낮아진다. 틀렸잖아요. 비례하니까. 응? 그래서 이 짐을 하나하나 놓고 생각하면 헷갈리고 시간이 더 걸려요. 아예 그냥 옆에다 이 문제 옆에다 이걸 딱 그려놓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고. 응? 다시 또 볼까요? 26번 또 보세요. 조직구조의 상황 요인의 설명에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공식화가 높아진다. 자,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공식화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진다.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비례하니까. 디귿,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직권화가 높아진다. 자, 환경의 불확실성 전부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돼야겠죠. 리을,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화는 낮아진다. 자,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화는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미음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공식화가 낮아진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전부 낮다. 이게 오히려 지금 이걸 그려놓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덜 걸려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헷갈리지도 않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자, 그러면 26번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29번 넘어옵니다. 귤릭의 조직 설계의 고전적 원리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전문의 원리란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행정 능률은 올라간다는 의미다.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두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번 통솔 범위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부하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네. 4번 부서 편성. 그래서 부서 편성이라고 하는데 부처 편성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통일부,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부서 편성 또는 부처 편성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서 편성의 원리는 조직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은 목적, 성과, 자원 및 환경 이런 네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지금 귤릭이 제시한 거예요. 목적과 기능, 과정과 절차, 고객, 지역과 장소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목적과 기능, 그 다음에 과정과 절차, 고객, 그 다음에 지역과 장소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3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